선생님들이 막대기 이런 거 들고 다녔는데 그런 거 무기, 장비 이런 거 없으세요? 그럼 바로 신고당해요. 아동학대 방지법이 있어가지고 요즘 체벌이라는 게 없었다면 과연 내가 훈육이 되었을까? 그냥 뭔가 신뢰 관계에서 서로를 믿고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업계의 비밀이긴 한데요. 아니요, 아이돌도 알고 요즘 밈도 알고 유튜브도 몇 명 알아줘야지 애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흠뻑 빠지고 반해요. 네, 안녕하세요. 직업의 모든 것 슬기로운 직업생활. 오늘은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4년차 초등교사 김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5년차 초등교사 이다영입니다. 네, 두 분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신 이유,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원래 고등학생 때 이과생이었거든요. 교대를 갈 생각이 처음에 없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쯤에 자고 일어나니까 뭔가 교사가 되고 싶은 날이 어떤 날 갑자기 진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문과 수능으로 바꿔서 갑자기 준비를 해서 재수를 하게 됐었지만 아무튼 갑자기 생긴 꿈을 찾아서 갔었습니다. 고3 때 갑자기? 네, 고3 될 때 갑자기. 고3 전에는 뭘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약사요. 저도 언니랑 진짜 비슷하게 원래 꿈이 수의사였는데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원래 수의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털 알러지가 생기면서 이거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좋아하고 좀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애들도 좋아하고 좀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교사의 꿈을 결정해서 지금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수의사 하고 싶었는데 알러지 검사 찍어보니까 다 찍혀가지고. 와. 그러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교대를 가야죠. 교대를 가야 되는데 서울교대, 경인교대, 대구교대 이렇게 지역별로 교대가 있고 초등교육과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일반 대학교에도. 그 세 개의 학교는 첫 번째 한국교원대학교, 두 번째 제주대학교, 세 번째 이화여대입니다. 그 세 학교의 교대가 아니지만 교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초등교육 전공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10개의 교육대학교랑 3개의 초등교육과를 나오면 교사의 자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다 이과였다가 문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문과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나요? 이게 원래 교대가 문과 계열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학해보면 70~80%가 문과생인데 생각보다 이과생도 10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수능 과목에서 수학이나 과학을 봤을 때 더 가산점을 얹어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학이 이과 수학을 공부하는 게 더 불리하고 공부할 게 많으니까 문과 수학을 재수할 때는 문과 수학을 아예 돌려서 친다거나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수학은 지금도 가나인가? 가나형이에요? 저희는 AB로 바꾼 뭐였어요? 두 분은? 가나 그런 거 없었어요? 가형, 나형이요. 가형, 나형이었어요? 바뀌었을 수 있어요. 실험했던 애가 있어가지고. 맞아. 수학도 가나 상관없고 과탐, 사탐도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이 없어요. 아, 가산점을 주는 대학교는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대를 입학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대에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 2급 초등 정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립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급 전교사 자격증이 나오면 임용도 볼 수 있고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는 보통 임용을 다 보기는 봐요.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이나 연고지나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는 임용 뽑는 인원 티오가 많이 줄어서 재수, 삼수, 사수생들도 엄청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임용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는지, 과목은 어떤 건지 이런 설명을 또 부탁드립니다. 저는 임용을 좀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는 수능 치는 것처럼 고사장에 가서 필기시험을 쳐요. 그리고 2차는 면접 보고 수업 실험 이렇게 하는데 논술 시험이 한 과목이 있고 뒤에 두 과목이 교과목 시험을 보는데 과목은 융국, 사수, 과체, 음미, 실컴, 영 이 정도 과목 중에서 몇 개가 들어갑니다. 컴퓨터는 없긴 한데 융국, 사수, 과체, 음미, 실, 영 이렇게 과목이 들어가고 거기에 안전한 생활 이런 과목이 들어가고 통합 이런 과목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총론이라고 해서 그 교과에 약간 뿌리가 되는 학문, 학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파트가 있고 또 강론이라고 해서 그 교과의 교과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파트가 있어요. 요즘 합격률,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초등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특수목적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보다 한참 위의 세대에서는 입학한 인원만큼 티오가 거의 비슷하게 가서 졸업하면 다 교사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거예요. 근데 점점 TO는 주는데 교대생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점점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한 5년 전 정도만 해도 경쟁률이 1점대에서 2점대 정도가 많이 됐고 인기 지역은 2점에서 3점대까지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되게 모든 지역이 다 경쟁률이 1.5를 넘어가고 경쟁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공립초등학교 있고 사립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두 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공립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교육청이나 이제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라서 그 교육청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청 안에 있는 교사면 뭐 부천시에도 갔다가 수원시에도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데요.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재단에 소속한 그 학교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의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을 하면은 바로 선생님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임용을 치고 합격을 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후부터 1급 전교사가 되는 건지. 합격을 하면 먼저 발령이 날 때까지는 아직 소속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발령이 나올 때까지는 자리가 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저희 과 선배들 중에서 대구에 임용을 합격을 했는데 3년 가까이 발령이 안 나서 임용이 이러다가 취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선배들을 본 적이 있어서 합격을 해도 그 다음에 3월에 바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반년에서 1년 가까이 기다리는 경우가 지금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릴 때 뭐예요? 기간제 교사를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임용 자리는 많지 않은 거잖아요. 기간제 자리는 많나요? 군대를 가신 선생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육아휴직을 쓴 선생님이 있다거나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 학교장 재량으로 뽑는 거라서 그런 거는 학교 사정마다 좀 다른데 아마 자리는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용에 합격하신 다음에 수많은 학교가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지역 배정을 받는지요? 경기도 교육청 소속으로 발령을 받을 때 그 시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는 희망 지역을 써요. 발령을 받기 전에 저는 부천시를 써서 부천시에 합격을 됐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를 써도 합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지망을 했는데 그 지역에 이미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제 거길로 이미 몰렸으면 저는 뭐 2지망, 3지망으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 지역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필요한 그런 학교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인사과 장학사님이 계신데 제가 처음에 저희 교육청에 발령이 났을 때 문자가 다 오셨어요. 혹시 뭔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이렇게 와서 저는 차가 없습니다 라고 딱 보냈죠. 그랬더니 저는 지하철 옆에 나긴 했어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내가 1순위로 적었던 지역에 만약 안 된다면 대부분은 그래도 그 근처에 있는 교육청으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등본상 주거지가 부천시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등본상 주거지랑 가까운 학교에 발령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잘 됐네요. 좋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냥 완전 어디 넣고 흔들어서 뽑는 게 아니라 나름 장학사분이 그래도 그 안에서는 약간 배치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그 학교에서의 면접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바로 가서 선생님 되는. 이제 발령이 날 때 2월에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학교에 가면 뭐 이제 저희 학교에 발령 난 거 너무 축하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학년을 쫙 보여주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소문이 좋다, 좀 아이들이 예쁜 학년이다. 그러면 기존의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채워져 있고 남은 학년 중에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학년을 가게 됩니다. 그럼 좀 어려운 난이도 높은 거를 신입에게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난이도 높은 거를 원래 기존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난이도 낮은 걸 원래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냥 그런 배려의 마음으로 좀 난이도 있는 곳을 선점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령 났을 때 원래 발령 날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전화기 몇 명이 와서 그 학년이 반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이 한 명 더 추가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담임 수가 바뀌면서 전담 선생님이 한 명이 더 발령이 나야 돼서 2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 돼서 갑자기 발령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교무실에 갔더니 둘 중에 뭘 할래? 라고 저와 제 발령 동기를 앉혀놓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언니여서 쌤 먼저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딱 남는 영어 선생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담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 어떤 게 난이도가 높나요? 담임이요. 무조건 담임이죠. 담임 선생님은 맡은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까지도 다 맡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좀 더 어려움이 책임이 좀 더 많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가정통신문을 내서 수업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챙겨줘야 되고, 뭐 예를 들어 팝스 측정, 뭐 체육을 이제 해서 아이들의 신체 능력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생활 기록부라던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 쓸 게 많아요, 담임 선생님들은.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학교 안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일단 수업 준비를 하고요. 이제 2월에 먼저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육 과정을 미리 짠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의 명렬표를 만든다던가 학급 게시판을 예쁘게 꾸민다던가 하는 업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 해 살이를 이렇게 맞이하고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첫날 등교를 하면 생활지도라던가 아니면 수업적으로 좀 내가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을 하고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요. 학교가 굴러가기 위해서 하는 진짜 모든 것들이 교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들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생한테 지원비를 줘라. 이러면은 무조건 교사가 그거를 다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도 뭐 학교에 분리수거 관련된 뭐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학교 시설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도 교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가 솔직히 저는 좀 있었거든요. 너무 좀 일이 많을 때가 있어서. 근데 이것도 좀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서 학교 규모가 커서 선생님 수가 많으면 일을 이제 n분의 1을 해서 일을 좀 작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규모가 좀 작으면 n분의 1 되는 일이 좀 커서 좀 오후에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담당 선생님, 이게 나는 뭐 전년도에 했으니까 난 안 해라든지 규칙이 있나요? 아니면은 랜덤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있나요? 일단 학교마다 업무 분장 그런 점수표 이렇게 나누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 하에 교감 선생님의 권한으로 배정이 되는데 좀 약간 사정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경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교사의 경우에는 아직 경험도 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좀 경력 있는 선생님 옆반에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규정에서는 이제 한 학교에 오래 근무를 하면 그만큼 점수가 많이 쌓여요. 예를 들어서 6학년이랑 1학년은 좀 업무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은 입학을 해야 되고 6학년은 졸업을 해야 돼서 좀 원서를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학년, 6학년은 점수가 높고 나머지 뭐 2, 5학년, 그 다음에 3, 4학년 이런 식으로 점수가 좀 차등이 되어 있는데요. 6학년이 10점, 5학년이 9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6학년을 3번 하면 이제 30점인 거고 5학년을 2번 하면 뭐 18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쌓이고요.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학년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름 합리적이네요. 네. 그렇지만 아닐 경우도 좀 있다. 이거 네, 오프 더 레코드로. 약간 점수가 사실상 존재하지만 작은 학교로 갈수록 그 점수만으로 하기에는 그 그림, 큰 그림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교감 선생님이나 선배 교사님들의 입김이 조금 작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점수는 낮은데 약간 같이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시면 거기에 만약에 4학년에 같이 가고 싶다 하면 다른 선생님이 거기 들어가기는 조금 점수가 높더라도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서로 좀 피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또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다루기 맞기 힘든 학년이라든지 좀 쉬운 학년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인기 있는 학년은 아마 2학년 아닐까요? 제가 듣기로는 3, 4학년. 2학년이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2학년은 약간 1학년 때 선생님들이 한 땀 한 땀 학교의 질서와 그런 기본 생활 습관을 들여서 올려보내시는데 애들이 아직 좀 어리고 그래서 선생님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듣거든요. 그리고 배울 의욕도 엄청나고 그래서 2학년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2학년 담임이거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2학년을 하고 있는데 뭔가 제가 조금만 준비해도 진짜 이만큼 따라오고 또 애들이 발표 정말 열심히 하고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서 맨날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지나가고 네, 수업 횟수는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좀 빨리 맞춰요. 다른 고학년들에 비해서.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우선 이제 1, 2학년은 저학년, 3, 4학년은 중학년, 5, 6학년은 고학년이라고 하는데요. 3, 4학년은 1, 2학년의 그 귀여움과 5, 6학년의 그 정돈된 느낌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3, 4학년이 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6학년도 또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6학년은 업무 난이도가 높다, 학년 생활지도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역 이동을 할 때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지역 이동을 고려하시는 선생님들이 6학년을 서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일 힘든 좀 약간은 꺼려하는 학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학년이 아마 제일 힘들지 않나.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던 아이들을 1학년에 딱 입학을 하는 순간 애들은 엄마 보고 싶다고 울거든요.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걔네들 이제 한 땀 한 땀 정말 그 교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좀 다르세요. 많은 경력에 아이도 많이 키워보시고 하신 선생님들은 1, 2학년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사람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좀 고경력자 선생님들은 이미 자녀도 다 키워봤고 그 학부모님들의 부모 세대까지도 되는 경우시다 보니까 1학년 아이를 입학시킨 그 불안한 학부모님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아기들을 거의 뭐 자녀, 손녀 보듯이 이렇게 쉽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경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선호하시고 저희같이 좀 경력이 다소 아직 적은 교사들은 고학년들과 좀 잘 맞는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래도 아이돌 이름 말해보세요 하면 아이돌 이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 이름 잘 모르면 고학년 친구들이랑 대화하기 좀 힘든가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꼭 아이들이랑 그런 쪽으로 소통하지 않아도 좀 다른 쪽으로 소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의 뭐 삶을 들어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소통하면 되지 굳이 뭐 아이돌 이야기를 함께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아니요, 아이돌도 알고 요즘 밈도 알고 유튜브도 몇 명 알아줘야지 애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흠뻑 빠지고 반해요. 아 그러면 애들의 삶을 들어준다는데 삶에 뭐 어떤 거 들었어요? 애들의 삶은 굳이 아이돌뿐만 아니라 뭐 내가 친구랑 싸웠던 일이라던가 부모님한테 혼나서 힘들었던 일이라던가 그런 쪽의 이야기를 저는 좀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체벌이 금지된 지 꽤 됐잖아요. 저의 기억 속에 선생님들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체벌 없이 훈육은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궁금한 게 훈육을 할 수 있나? 아이들에게 체벌 없이, 저 때는 그랬으니까. 체벌 없는 훈육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사실 아동학대 방지법이 있어가지고 요즘 이게 진짜 힘들고 교사들이 모이면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건 사실 아이가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안 주고 방임했던 학부모를 그런 부모를 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를 예방한다 하면서 선생님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좀 큰 소리를 내거나 다른 친구들 앞에서 혼내거나 이런 것들까지 걸고 넘어지면 고소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처벌까지 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데 고소를 한번 당하면 선생님들이 그 일을 못 하시거든요. 아동학대자로 거의 낙인 찍힌 상태로 일을 못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솔직히 지금 몇 년간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린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저희 반에 만약 애들 떠들거나 하면 조용히 하세요 외에는 솔직히 물론 좀 화를 내거나 따로 불러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긴 하지만 좀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애들을 때리거나 뭐 거칠게 하거나 이런 것은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실 뒤에라든지 뭐 복도에 잠깐 나가서 생각하고 들어와 이런 것조차도 지금은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교실에서 말썽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학부모님이 나서줘야지 겨우 해결이 되는 정도입니다. 교사는 현재로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생활지도나 훈육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 심각하네. 그럼 선생님들이 막대기 이런 거 들고 다녔는데 그런 거 무기 장비 이런 거 없으세요? 그럼 바로 신고당해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선생님 주변 친구들 얘기나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별거 아닌 걸로도 민원이 와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하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좀 더 자기 아이를 많이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들 정말 예쁘긴 한데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만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현재. 그래서 이렇게 좀 엄하게는 못하고 아이들한테 뭐 정서적 학대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생활 지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규칙을 정말 열심히 처음에 학기 초에 세웁니다. 너희가 같이 만든 규칙이니까 같이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만약에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논리로 패야 돼요. 논리적으로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더라고요. 또 아이가 그냥 혼자 잘못한 거 말고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문제나 갈등이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랑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좀 이런 게 서운했어, 이런 게 힘들었어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그런 감정이나 그런 서로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내가 얘한테 살짝 피해를 받은 것 같아도 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났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솔직히 진짜 멋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너 이렇게 하는 거는 선생님 조금 실망스럽기는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다음부터 좀 약간 좀 이런 질끈거린 표정 지으면서 좀 멋있는 척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 먹히는 지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체벌이라는 게 없었다면 과연 내가 훈육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아이템도 못 쓰면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냥 뭔가 신뢰 관계에서 서로를 믿고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커버하는 것 같아요. 무서움보다는. 어우 진짜 힘들겠는데? 정말 문제 있는 애들은 안 될 텐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큰 고민이 내년에 누구랑 같은 반 돼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반 배치를 어떻게 정하나요? 이거 업계의 비밀이긴 한데요. 그 학년 말 끝날 때 그 학년 선생님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반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놓고 조합을 따져보면서 신중하게 짭니다. 근데 아이들의 좀 학업 우수한 아이들도 적당히 배치하고 조금 수업에 신나게 듣는 아이들 좀 적당히 배치하고 좀 도움 필요한 아이를 적당히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밸런스 최대한 맞춰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밸런스를 맞추고 동명이인이 있으면 일단 찢어야 되고 쌍둥이가 있으면 쌍둥이 같이 할까요? 아니면 따로 떼놓을까요? 이런 것도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떼놔야 되고 아니면 학교폭력까지는 아닌데 조금 민감하다 얘네 둘이 같이 있을 때 좀 시너지가 안 좋다 하는 친구들도 최대한 떼놓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작은 학교일수록 이제 학급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얘 떼놓고 쟤 떼놓고 얘 떼놓는데 그 조합을 하다 보면 이제 같이 붙으면 안 되는 애들끼리 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실제로 조합이 있구나. 네, 얘네 둘 붙여놓으면 서로 계속 싸우던데? 때, 잠시만 얘네 둘 동명이인이야. 다시 때, 얘네들 그때 엄마가 같은 반 하지 말라고 민원 계속 했었어.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잠시만 이 반에는 특수 학생이 2명이야. 이렇게 하면 또 떼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엄청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은 그래도 워라밸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바쁜 시즌이 또 따로 있는지.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편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퇴근 시간이 빠르잖아요. 자녀를 키우기에도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아이를 출산하면은 특정 연령대까지 꽤 오랜 기간 모성 보호 시간이라고 해서 자녀를 좀 키울 수 있게 좀 빨리 퇴근할 수 있게 봐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하면 휴직도 마음 편하게 휴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점이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잘리지 않잖아요. 그 점도 복지에 들어가지 않나. 복지는 이제 방학이죠. 교사의 최고의 워라밸 복지는 방학이라고 맘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방학이 있고 이제 꼭 학교에 출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택이나 도서관 그런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몸이 편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 때 무슨 교재 개발한다고 엄청 방학을 통째로 다 썼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등교사 입장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전망에 대해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최대 28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한 교사가 30명의 아이들을 이제 맡아서 가르치면 굉장히 좀 힘든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랑 원활한 교육이 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급당 학생 수를 좀 점점 파격적으로 줄이면 이제 교사의 수를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그런 것과 별개로 좀 교직에 대한 이제 전망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교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수업권,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좀 법적 제지가 있으면 교직의 전망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아이들이 계속 좀 덜 태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궁극적으로는 교사가 줄어들기는 할 텐데 그게 지금 대학을 입학하거나 지금 임용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해당은 안 될 거예요. 지금 일단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요. 정말 좀 신도시 이런 데 가면은 학교가 자리가 없어요.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요. 한 학급에 배치되는 아이들을 줄여 나가면서 교사 수를 유지하다가 점점 뽑는 교대생부터 천천히 줄이고 교사들도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줄어든다면. 근데 교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좀 보호를 못 받고 있긴 한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진짜 보람있고 정말 하루하루 행복한 점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그래도 10점 만점에 저의 만족도는 7점 주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교권이나 그런 걸 침해하는 학생들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지금 만족감은 10점이거든요. 근데 미래에 좀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이런 학생이나 이런 학부모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좀 제지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